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베트남에서 한국을 물고 씻고 난리가 났죠. 반미 가지고 빵 쪼가리라고 했다고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것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관광객 한 명이 한 말이잖아요. 아니 막말로 입장 바꿔서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 와서 배추 쪼가리 김치 맛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체로 베트남 국기 합성해 가며 반 베트남 운동 벌일까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래? 김치 맛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김치 먹지 마. 이러겠죠. 웬만한 자격지심 가지고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페페TV는 궁금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페페TV 나름의 시각으로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은 지난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친 월남 파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베트남, 미국과 함께 북베트남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기 때문에 적화 통일이 된 현재의 베트남 정권으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역사적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제수교 이유를 기점으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로 인식이 바뀌었고 박항서 감독의 대표팀 취임을 계기로 양국은 유례없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베트남 선수들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박 감독은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선수들이 우리는 체력이 부족해요. 체격도 너무 작아요. 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좀 왜소해서 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좋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민첩하면서 지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감독은 AFC 23세 이하 대회 때 연장전을 3번이나 하고 준우승을 한 뒤 선수들에게 왜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냐고 했더니 과거부터 지도자와 선배들에게 체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와서 당연히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어이없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후 결코 체력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며 자신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선수들은 단결, 자존심, 영리함, 불굴의 투지 등 베트남 정신을 가지고 노력했고 선수들이 좀 나태해질 때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정신을 꺼내들면 바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감독님을 만나 자신감을 회복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동남아시아권에서 그저 그런 성적을 내며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베트남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조차 체격과 체력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컴플렉스가 심합니다. 이들의 열등감은 체격뿐만이 아닙니다. 피부색에도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인종차별은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최악의 차별 중 하나이며 피부색은 살아가는데 아무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까만 피부에 불만을 느끼며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화이트워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매체에서 비백인역을 백인이 맞는 현상을 뜻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유색인종에게 백인적 가치, 특히 하얀 피부를 강요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국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베트남 여성들은 매일 다리에는 자외선 차단 스커트, 얼굴에는 마스크, 손에는 장갑 등으로 자신의 모든 피부를 가리기 위해 애씁니다.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부터 베트남에서는 하얀 피부는 여성스러움, 순수함, 세련, 그리고 상류층의 상징이자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둡고 까만 피부는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베트남에서 상류층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류층은 흰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피부색이 곧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나타내는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의 하얀 피부 사랑은 이런 오랜 관념 외에도 한류를 포함한 해외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지현, 송혜교, 수지, 유나 같은 한류 연예인의 공통점은 흰 피부인데 이들을 지켜본 베트남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하얀 피부 가꾸기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도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와이스나 모모랜드, 엑소나 방탄소년단, 이들의 하얀 피부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따라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기사에는 매일 베트남 연예인인 응옥트린, 안젤리나 푸옹트린처럼 어두운 피부색을 하얗게 변화시킨 연예인들의 사진과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외에 각종 미디어에서도 스파 및 미용 클리닉 같은 피부 미백 요법에 대한 소개나 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여성들은 어떻게 하얀 피부를 가꿀까요? 주로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피부를 보호하는데, 그러다 보니 팔 보호용 장갑, 다리 보호용 스커트, 재킷,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은 외출 필수품입니다. 베트남 길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햇빛이 강한 낮에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닌자 같은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녀들은 자신의 피부가 타는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외출하더라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장도 커서 베트남의 피부 미백 시장은 전체 피부관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특히 피부 미백 기능 제품과 이런 기능이 없는 제품 간의 비율은 7대3으로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 심지어 위험성이 있는 피부 표백 크림까지 사용합니다. 화장품 전문가에 따르면 피부 표백 크림의 성분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 강한 성분이 첨가돼 건강에 해로우며 대부분의 제품이 개인이 만든 것이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하이드로퀴논, 코르티코이드, 과산화수소이고 심지어 암모니아수도 쓰이는데, 이런 물질은 값이 싸면서 효과도 빨라 제품 안전성에 대한 담보도 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피부도 하얗게 보입니다. 이들이 봤을 때 부럽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역으로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낭설을 낳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에서 120만 명이 시청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열거해 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쁜 쌍꺼풀이 있다. 베트남은 맥주를 싸게 살 수 있다. 베트남은 짝퉁 시장의 신발이 다양하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의 음악 무료 듣기 사이트를 부러워한다. 이거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베트남 분들?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중국 짝퉁 신발 시장을 부러워한다고요? 인터넷 몇 번만 뒤져봐도 진품 신발들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짝퉁 신발 시장이 부럽다고요? 유튜브만 쳐봐도 웬만한 음악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저작권료도 안 내서 가수들, 작곡가들 착취하는 음원 사이트가 부럽다고요? 저는 술도 먹지도 못하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편의점에 가면 팩으로 할인 행사하는 전세계 맥주들이 질비한데 맥주 싸게 사는 게 부럽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쌍꺼풀이요? 네,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해 드릴게요. 이를 접한 한국의 네티즌 반응은 뜨겁습니다. 어이구, 뭔 소리인지 한국인 외모 비하하냐? 니네한텐 관심도 없는데 그 베트남 음악 사이트에서 한국 노래 찾아 들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건지 크크크크크. 차라리 주작이라고 말해줘요, 제발. 영상 찍으면서 배경에 있는 K-팝 킬 디스 러브 블랙핑크 포스터는 뭔데 크크크. 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정말 국뽕도 적당히 해야지 치사량을 넘어섰다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제2의 베트남을 찾아 나섰고 금융권에서는 벌써 베트남을 대신할 미얀마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아직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계기로 금융권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미얀마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베트남을 이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평가받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등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남방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이며 연평균 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KB은행은 2014년 미얀마 주택건설 개발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첫 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상호 협력을 전제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까지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혐오는 혐오를 낳습니다. 전에 페페TV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사랑으로 복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옆에서 시시껄껄 시비 걸며 남 탓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고 상대 안 하면 마음 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누구 미워하면 저만 피곤해지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페페TV야, 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미워하잖아. 아베씨 맨날 비판하는 영상 올리면서 무슨 소리야? 비판이라니요. 걱정해주는 거죠. 걱정과 비판은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다 아베가 열심히 일본 망쳐먹으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아베씨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마음대로 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실상 100%가 되고 말았네요. 일본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양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 방침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폐로 작업을 더는 지연시킬 수가 없다. 조기에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 일본 정부는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과 증기 배출입니다. 올 4월부터 각 지자체와 농림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왔으나 현지의 어민들은 해양 방출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기 배출은 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 데다 기술력도 완벽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방출로 정해진 것이죠.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일본 어업계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집단 행동에 나서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사례는 없다. 방류 말고 보관을 계속하는 선택지도 제고해주기 바란다. 전곡을 찔렀네요. 계속 보관해도 되는데 왜 방류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부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 방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3호기 내부에는 녹아내린 해결료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폐로 과정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에 해결료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해 오염수 탱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부족하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탱크는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이유는 오염수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물처럼 자리하고 있는 천여 개의 오염수 탱크를 빨리 처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 단지가 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는 일본이 관련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일본 정부는 물탱크가 남아있을 경우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호쿠 지역 부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민들과 달리 물탱크를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입니다. 이번 방류 결정은 스가 총리가 주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라 내년 올림픽 개최 이전의 결정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총리 임명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부흥과 폐로 병행을 위해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양 방출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방출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방출 계획이 적절한지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설비를 제작하고 방출 개시 전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총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2022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에 600배 희석시켜 정부의 트리튬 배출 기준치의 40분의 1로 떨어뜨린 뒤 바다로 방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를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오염수의 약 70%는 정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부터 기준치 이상의 오염수에 대한 재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화를 하더라도 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현재 기술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오염수가 맞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선택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중수소 등 몇몇은 정화를 해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화에도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화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류하게 되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만큼 한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이 주장의 논리적인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글로벌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딜까요? 단연 일본입니다. 자국의 앞바다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방류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북태평양과 수산물들이 모두 오염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도록 해야 하겠죠? 실제로 국제사회는 일본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침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방침이 유지되고 있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갖추면 수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 및 대상 품목수, 검사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죠. 추후의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죠. 우리 정부가 일본 쪽으로부터 정화된 오염수 샘플을 받아 이들의 안전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대응책은 하나입니다. 수입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중국은 이미 움직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은 도쿄를 포함해 후쿠시마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수산물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아마 일본이 방류를 결정할 경우 수입을 원천 금지하겠죠? 중국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 이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